안녕하세요. 김선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SI 기초편 총구장 중 네 번째 장으로 전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임피던스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전송선에서도 임피던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번 장에서는 신호, 임피던스, 그리고 전송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턴 경로, 속도와 공간적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피던스에 대해서 순간적 임피던스와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전송선에서 임피던스에 대해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전송선에서 리턴 경로,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전송선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호가 전송선을 이동할 때 신호 경로와 리턴 경로를 동시에 이용합니다. 동시에라는 것은 신호 경로를 먼저 이용한 후에 리턴 경로를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멀테이니어스하게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 경로 모두 중요합니다. 신호를 전송선으로 발사한 후 잠시 후에 시간을 멈추면 신호는 신호 경로와 리턴 경로의 두 인접점 간의 전압 차이를 의미합니다.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알 수 있다면 신호와 관련된 전류나 전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전송선으로 발사될 때 신호의 전파 속도는 그 물질에서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SI와 관련된 많은 문제는 빈약한 리턴 경로 디자인 때문입니다. 리턴 경로를 그라운드라고 이름 짓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류에 드는 유니버설 싱크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게 됩니다. 앞으로 신호의 리턴과 관련해서는 그라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리턴 경로라고 하는 것이 개념을 잡는 데 더 좋습니다. 두 경로 중 신호 경로 외에 다른 경로가 신호에 대한 리턴 경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신호 경로만큼 리턴 경로에 대한 지오메트리 디자인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리턴 전류는 신호 전류를 가까이 따르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임피던스가 낮은 곳으로 흐르려는 본성을 갖습니다. 신호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임피던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호의 인덕턴스 루프는 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즉, 리턴 경로는 도체가 허락하는 한 신호 경로와 더 가까워지려 합니다. 리턴 전류는 리턴 경로의 절대적 전압 레벨을 알지 못합니다. 신호의 실체는 전자파이므로 전자파가 이동하는 실제 리턴 경로는 GND뿐만 아니라 어떤 전압을 갖는 VCC 또는 VDD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는 신호 경로와 리턴 경로 사이의 전압 차이입니다. 옆 그림에서 위쪽 도선은 신호 경로이고 아래쪽 도선은 리턴 경로입니다. 전자파가 진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변하는 속도가 신호의 속도인데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기술해 줍니다. 신호의 속도는 도체를 감싸는 물질의 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속도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 부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재 중 폴리머의 상대 유전율은 대략 4입니다. 폴리머는 그냥 플라스틱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의 상대 유전율은 6 정도이고 세라믹은 10 정도입니다. PCB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재인 FR4도 폴리머의 한 종류이고 상대 유전율이 4라고 가정하면 신호의 속도는 위 공식에 따라 대략 150mm/나노초가 됩니다. 어떤 물질들은 주파수에 따라서 유전 상수가 변합니다. 즉, 그 재질에서 빛의 속도가 주파수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대개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유전 상수는 낮아집니다. 이런 물질은 고주파로 갈수록 빛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유전 상수가 주파수에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립의 일부는 벌크 물질이고 다른 일부는
공기입니다. 따라서 유효 유전 상수는 다른 두 물질의 조합으로 결정되고 신호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단일하지 않은 물질의 유효 유전 상수 예측은 2D 필드 솔버를 이용합니다. FR4 자재에서 신호의 속도는 약 150mm/나노초입니다. 어떤 인터커넥션에서 한쪽 끝에서 신호가 들어가 다른 끝으로 나오는 데 걸리는 지연 시간은 인터커넥터션의 길이를 신호의 속도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FR4 인터커넥션에서 길이가 150mm의 경로를 진행하려면 1나노초가 걸립니다. 이것은 인터커넥션 길이 150을 속도 150으로 나누면 얻을 수 있습니다. 300mm를 진행하려면 2나노초가 필요할 것이고 100mm를 진행하려면 670피코초가 필요할 것입니다. FR4에서 길이 150mm의 지연 시간이 1나노초라는 것을 엄지 규칙으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스페셜 익스텐트 우리말 공간적 확장이라는 것은 신호가 전파되어 나갈 때 시간을 멈추고 전파 경로상에서 전압의 분포를 쟀을 때 레벨이 변하는 공간적 길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이 언급되었던 상승 시간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적 확장은 신호의 상승 시간에 신호의 속도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SI 효과는 신호의 리딩 엣지 즉 스페이셜 익스텐트와 비교한 시도 경로 불연속 크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의 속도 V가 150mm/나노초이고 신호의 상승 시간 RT가 1나노초이면 스페이셜 익스텐트 D는 50mm입니다. 균일한 단면적을 갖는 전송선은 제어된 임피던스 라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송선이 균일하면 반사가 최소화되고 신호 품질은 최적화됩니다. 보여지는 그림은 여러 가지 전송선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전송선의 전기적 특성은 단면적이 그 길이를 따라서 얼마나 균일한지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모든 고속 인터커넥션은 균일한 전송선이어야 합니다. 도체의 길이 방향을 따라 불균일한 전송선의 예로 투와이어, 딕, QFP 패키지, 리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길이를 충분히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신호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전송선을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송선은 미세한 커패시터들의 일련으로 가정하고요. 단위 커패시터들의 커패시턴스를 CL이라고 하고 어려분이 한 걸음 폭이 델타 X라고 하면 한 걸음 폭에 해당하는 커패시턴스 C는 CL 곱하기 델타 X가 됩니다. 커패시터에서 전류 I는 델타 T분의 Q이죠. 그런데 Q는 CV이고 시간 T는 속도 분의 거리이므로 전류 I는 속도 V분의 델타 X분의 CV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전류 I는 CL 곱하기 속도 V 곱하기 전압 V가 됩니다. 임피던스 Z는 I분의 V이고 I가 CL 곱하기 속도 V 곱하기 전압 V이므로 이것을 대입하면 임피던스 Z는 CL 속도 V분의 1이 됩니다. 속도 V분의 1은 30분의 루트 입실론 R 나노초 퍼 센티미터이고 다시 쓰면 33.3 루트 입실론 R 피코 퍼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위식대 대입하면 임피던스 Z는 CL분의 33.3 루트 입실론 R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송선의 단위 커패시턴스 CL이 1.33 피코페럭 퍼 센티미터라고 하면 임피던스는 1.33분의 33.3 루트 4가 되고 계산하면 약 55옴이 됩니다. 이런 전송선에서 여러분이 매 걸음을 옮길 때마다 50옴의 임피던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매 걸음마다 보게 되는 그 순간의 임피던스가 순간적인 임피던스입니다. 균일한 라인에서는 어느 곳에서 보든지 같은 순간적 임피던스를 보게 됩니다. 즉, CL분의 33.3 루트 입실론 R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를 보게 됩니다. 임피던스는 상대의 유전율, 즉 입실론 R과 전송선의 커패시턴스, 즉
C, L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길이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식에서 전송선의 임피던스와 커패시턴스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균일한 라인은 연속되는 순간 임피던스가 동일한데 이를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며 순간적 임피던스와 구분하기 위하여 Z0라고 표현합니다. 균일한 단면적의 전송선은 하나의 특성 임피던스를 갖습니다. 두 도체를 멀리 띄우면 커패시턴스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임피던스는 증가합니다. 도체의 폭이 넓어지면 커패시턴스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임피던스는 감소합니다. 신호선의 굵기가 변하면 커패시턴스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임피던스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임피던스가 제어되는 보드를 제어된 임피던스 보드라고 부릅니다. 즉 신호선의 패턴폭과 PCB의 적층 구조를 관리해서 제작되는 보드를 말합니다. 고속 디지털 제품에서 보드 크기가 150mm보다 크고 클럭 주파수가 100MHz 이상이면 제어된 임피던스 보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끊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FR4를 사용하는 마이크로 스트립에 대해서 라인 폭이 절연체 두께의 2배일 때 특성 임피던스는 대략 55옴입니다. 도체를 넓게 하면서 절연체를 얇게 하면 특성 임피던스는 낮아집니다. 실제 PCB에서 파워그라운드로 형성되는 전송선은 1옴 미만의 특성 임피던스를 갖습니다. 아래는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 값 예를 보여줍니다. 55옴을 사용하는 케이블도 있고 75옴을 사용하는 케이블도 있고 105옴 남짓을 사용하는 케이블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값들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임피던스가 낮은 경우가 좋고 어떤 경우는 임피던스가 높은 경우가 좋고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의 표는 어플리케이션별로 임피던스가 낮아야 좋은지 높아야 좋은지를 보여줍니다. PCB 비용 면에서 임피던스를 높인다는 것은 패턴을 얇게 빼거나 층을 얇게 가져가야 함을 의미하며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임피던스가 높으면 전류 구동이 약해지고 더 지연되게 됩니다. 크록스톡 관점에서 보면 임피던스가 낮아 원래 리턴 경로와 커플링이 잘 돼 더 좋습니다. 커넥터 비용 면에서 임피던스를 낮게 만들려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리턴 경로 핀을 더 할당하거나 고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위스티드 페어도 물리적으로 임피던스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타협해서 임피던스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채용되는 55옴 임피던스는 이런 성능과 비용 사이 밸런스를 고려한 최적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전송선에 옴미터를 연결하고 저항값을 측정하면 저항값이 얼마로 측정될까요? 무한대로 측정될까요? 아니면 55옴으로 측정될까요? 전송선 길이가 무한하다면 신호가 전파되는 동안 옴미터 즉 배터리로부터 전류가 나오고 옴미터가 바라다 보는 임피던스는 라인의 순간적인 임피던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송선은 마치 저항처럼 행동합니다. 옴미터에서 나온 전류가 계속해서 전송선을 흐르는 동안 옴미터는 전송선을 계속 특성 임피던스 값에 대응하는 저항으로 인식합니다. 전송선 길이가 지구에서 달까지 만큼의 거리라면 어떨까요? 그 거리는 RG58 케이블로 대략 2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복으로는 4초이고 그 시간 동안 전송선은 55옴으로 보이다 4초 후에 5분으로 보여 5m는 처음 4초는 55옴으로 표시하다 4초 후부터 무한대 저항값을 표시할 것입니다. 5m 측정 시간이 신호의 전송선 라운드 트립 시간보다 짧으면 어떨까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5m 저항은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로 측정됩니다. 5m를 다른 전원이나 신호 소스 1으로 대체한다면 그 신호들이 바라다보는 전송선의 임피던스도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신호가 듣기는
라인의 임피던스는 시간에 의존합니다. 즉, 전송선의 길이에 의존합니다. 임피던스에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냥 임피던스가 있고, 신호가 스페이셜 익스텐트에서 느끼는 순간적 임피던스가 있고, 균일한 전송선에서 언급되는 특성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성 임피던스는 신경 쓰면서 순간적 임피던스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케이블 임피던스 55옴의 실체는 신호가 진행하면서 바라다 보는 순간적인 임피던스라는 것을 조금 전 살펴보았고, 이것이 신호의 라운드 트립 시간과 비교해서 짧은 시간 동안 보게 되는 임피던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라운드 트립 시간 후에는 임피던스가 오픈이 될 수도 있고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전송선의 끝 상황에 따라서 최종 임피던스는 달라지게 됩니다. 고속 신호를 사용할 때 인터커넥션 길이가 몇 센티미터만 넘어가도 드라이버에게 전송선은 오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 전이 구간 동안 마치 저항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간 의존적 임피던스 특성은 SI에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드에서 전송선이 75mm이면 라운드 트립 시간은 대략 1남 5초 정도입니다. 신호의 상승 시간이 1남 5초보다 작으면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특성 임피던스와 같습니다. 그러나 상승 시간이 1남 5초보다 훨씬 길다면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무한대입니다. 아래 그림은 드라이버의 전송선이 연결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신호가 발사되는 순간 신호는 드라이버 출력 임피던스와 라인 특성, 임피던스의 직렬 조합으로 된 볼티지 디바이더 회로를 보게 됩니다. 이를 등가 회로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네모 박스 부분이 드라이버의 등가 모델이고 Z0로 표시된 저항이 전송선 등가 모델입니다. 드라이버의 전원 Vout은 드라이버의 출력 임피던스 R소스와 전송선 임피던스 Z0의 직렬 조합을 보게 되고, 전송선에 걸리는 전압 V는 Vout 곱하기 괄호 열고 Z0 더하기 R소스 괄호 닫고분의 Z0입니다. 신호의 전이 시간 동안 전송선은 Z0와 등가의 저항처럼 행동합니다. 드라이버의 출력 임피던스가 크면 발사된 전압은 전송선에 작게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왼쪽 그림은 드라이버의 출력 임피던스와 전송선에 얼마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관계를 나타냅니다. 드라이버 출력 임피던스 크기와 전송선에 걸리는 전압이 반비례합니다. 55옴 전송선에서 출력 임피던스가 55옴이면 전송선에 걸리는 전압은 드라이버 출력 전압의 반이 걸립니다. 라인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출력 임피던스가 작아 전송선에 큰 전압이 실리게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큰 부하를 구동시키거나 먼 거리에 있는 부하를 구동시키려면 라인 드라이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전류가 흘러나오면 그것이 흘러나온 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항상 전류 루프가 존재합니다. 아래 그림은 끝이 쇼팅 블록으로 터미네이션된 두 도체를 보여줍니다. 위쪽 도체에 전류를 흘려주면 아래 도체로 전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 도체는 그라운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도체는 리턴 패스입니다. 위쪽 도체로 주입된 전류가 언제 리턴 경로로 들어갈까요? 도체의 길이가 1나노초에 대응하는 길이인데 위 도체로 주입된 전류는 아래 도체에서 2초 후에 나올까요? 신호 전압이 변하는 곳에서 신호 도체에서 리턴 도체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 그림은 전 페이지에서 본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두 도체는 커패시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도체 아래의 등가 회로처럼 표현했습니다. 신호는 전자파인데
라인을 따라 전파하는 커런트 루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루프는 신호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커져나갈 것입니다. 신호가 전송선에 발사되는 첫 순간의 신호는 라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픈인지 숏인지 아니면 다른 임피던스를 갖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바로 그 순간에 신호 도체와 리턴 도체의 순간 임피던스만 보게 되며 그 경로로 전류는 흐르게 됩니다. 두 도체 간 전압이 일정해지면 그 부분의 임피던스는 무한대처럼 됩니다. 즉 그 부분은 절연체로 보이며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신호 전류의 흐름에서 리턴 전류가 가깝게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것도 루프 인덕턴스를 증가시켜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증가시킵니다.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예로 리턴 경로로 사용하는 그라운드, 파넬 갭이나 슬릿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는 신호 왜곡을 유발합니다. 그림은 리턴 전류 경로로 사용되는 넓은 판과 신호 경로로 사용되는 짧은 트레이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스트립 라인이고 왼쪽은 마이크로 스트립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전류 분포를 나타냅니다. 신호 전류는 트레이스의 외곽에만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 전류와 리턴 전류는 최대한 가까이 붙으려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도체 표면에만 전류가 모이는 현상을 스킨 효과라고 합니다. 리턴 경로에서 전류 분포를 보면 신호 트레이스 아래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집중도는 높아집니다. 위 10MHz보다 아래 100MHz에서 전류 분포가 더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류는 더 낮은 임피던스의 경로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탁기에서 통이 더 빨리 돌수록 빨래가 통에 더 착 달라붙으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통에 더 바짝 빨래가 붙어야 빨래가 느끼는 저항이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DC나 매우 낮은 저주파에서 전류는 모든 도체의 단면을 고루 이용해 흐르겠지만 10MHz가 넘으면 대부분의 리턴 전류는 신호 트레이스 바로 아래 형성됩니다. 트레이스가 뱀 모양으로 꼬이더라도 전류는 바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이 루프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신호선에 대한 리턴 경로를 쉽게 디자인하기 위해 그라운드 혹은 전원 판을 하나 이상의 레이어에 넓게 사용하고 그 위에 신호 라인들을 드로잉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리턴 경로로 판을 사용하며 신호선과 리턴 판 사이에 다른 판이 끼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판 사이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1번은 신호선이고 2번은 아마도 전원판일 수 있고 3번은 그라운드 판입니다. 두 판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두 판이 강하게 커플링 됩니다. 이번 판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류는 화살표처럼 흐르게 됩니다. 신호 전류는 이번 레이어 상단에 에디 전류를 형성시킵니다. 리턴 전류는 이번 레이어 하단에 에디 전류를 형성시킵니다. 이것을 등가 회로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Z1에서 2는 신호선 1과 판 2가 형성하는 커패시턴스에 의한 임피던스라고 볼 수 있고 Z2에서 3은 판 2와 그라운드 판 3이 형성하는 커패시턴스에 의한 임피던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Z1이 더하기 Z23입니다. Z23이 낮으면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대략 Z12입니다. 두 판을 강하게 커플링시키는 이유가 바로 Z23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 그림은 신호가 1층에서 기아를 통해 4층을 바뀌었을 때 신호 전류와 리턴 전류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2층과 3층은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레이어 신호에
리턴 전류는 2번 레이어 상단에 형성됩니다. 4번 레이어 신호의 리턴 전류는 3번 레이어 하단에 형성됩니다. 2번과 3번 레이어가 탄천역을 갖는 판일 경우 두 판은 신호 비하, 주변에서 두 판을 연결해주는 비하를 통해서 리턴 전류에 대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리턴 전류가 신호 전류 경로를 따라가다 판 사이에서 경로 박봉을 하며 경로가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약간의 임피던스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신호 비하와 리턴 비하가 가까워야 합니다. 2번과 3번 판을 연결하는 비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판과 판 사이 커패시턴스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리턴 전류는 두 판의 순간적인 임피던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호선이 비하를 통해 레이어를 변경하기 전에 임피던스보다 Z 이상만큼 더해진 임피던스를 신호 비하 포인트에서 보게 됩니다. 판과 판 사이의 임피던스는 아래 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림에서 전류의 상승 시간이 길수록 판 간 임피던스는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판 간 거리가 멀수록 임피던스가 커지는 것도 확인됩니다. 판 간 임피던스는 레일 강화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판 사이 거리 h가 0.01인치이고 신호의 상승 시간 rt가 0.1나노초이면 판 간 임피던스 z는 5×0.01 나누기 0.1입니다. 계산하면 0.5오음입니다. 0.1나노초 동안 20mA의 전류가 흘렀다면 전압 강하는 0.02 곱하기 0.5이고 10mV입니다. 사용 전압이 1V일 경우 이 전압 강하는 1%지만 이런 신호가 10개라면 10%가 될 수 있습니다. 두 판 사이에서 형성된 전류는 어디서 끝날까요? 판 사이에 유입된 전류는 판을 배회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신호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스위칭을 하면 판 사이에 그라운드 바운스가 발생합니다. 10에서 20인치 정도의 변을 갖는 보드는 대략 150에서 300MHz의 공진 주파수를 갖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보드에서 쉽게 관측되는 주파수이고 따라서 공진을 최소화하려면 두 판 사이에 커패시터를 달아 임피던스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라운드 바운스를 줄이는 방법은 임피던스를 낮추는 것입니다. 임피던스를 낮추기 위해서 1. 신호선 레이어를 바꿀 때 같은 전압을 갖고 근처에 셔팅 비하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합니다. 2. DC 전압 레벨이 다른 판 사이에서 신호 레이어를 바꿀 때 가능한 한 판들을 가깝게 합니다. 3. 인접 신호 비하를 최대한 멀게 해서 리턴 전류가 겹치지 않게 합니다. 판 사이에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임피던스를 낮추려고 하는 경우 효과가 있으려면 상승 시간에 대응하는 주파수에서 5% 곱하기 55옴, 즉 2.5오hm 이하의 임피던스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제 커패시터는 약간의 루프 인덕턴스와 ES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상승 시간에 대해서 디스크리트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커패시터는 대략 1GHz 정도까지의 신호만 리턴 패스의 낮은 임피던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GHz가 넘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송선의 전기적 특성을 쉽게 이해하고 시뮬레이터가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보여지는 그림은 신호선과 그 리턴선을 보여줍니다. 두 선 아래에는 이를 L과 C를 이용해서 1차 등가 모델로 표현한 것입니다. 회로가 L과 C로 구성되면 공진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전송선도 공진이 발생할까요? L과 C의 크기가 무한히 작아지면 신호는 순간 임피던스를 바라보게 됩니다. 전송선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은 L과 C를 충분히 작게 했을 때를 가정한 분산 모델입니다.
L과 C가 충분히 커서 공진이 발생하는 집중 모델이 아닙니다. 위 전송선에서 전송선의 총 커패시턴스 C 토탈은 단위 커패시턴스 CL 곱하기 길이이고 전송선의 총 인덕턴스 L 토탈은 단위 인덕턴스 LL 곱하기 길이입니다. 여기서 LL은 루프 인덕턴스를 말합니다. 루프 인덕턴스는 신호 경로의 셀프 인덕턴스와 리턴 경로의 셀프 인덕턴스 그리고 두 경로의 상호 인덕턴스를 모두 더한 인덕턴스를 말합니다. 모델링에서 중요한 것은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와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인데 이것을 전송선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전송선 파라미터를 알면 전송선의 임피던스를 알 수 있습니다.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L분의 LL입니다. 전송선에 신호가 주입되어 반대편까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 지연 TD는 루트 C 토탈 L 토탈 2인데 이것을 다시 쓰면 길이 곱하기 루트 CLLL입니다. 전송선 전파 시간은 전송선 길이를 속도로 나눈 것이므로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송선에서 전파 속도는 길이를 전파 시간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으므로 위식을 활용하면 속도 V는 루트 CLLL 분의 1이 됩니다. 전송선 파라미터인 CL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 생략하겠습니다. LL은 아래와 같습니다. C 토탈은 아래와 같고 L 토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성 임피던스가 55ohm이고 상대 유전율이 4인 전송선에서 CL과 LL을 구해보겠습니다. CL은 33.3을 50으로 나누고 거기에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CL은 1.33 피코페럭 퍼 센티미터가 됩니다. LL은 0.033 곱하기 50 곱하기 1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3.3 나노 헨리 퍼 센티미터입니다. 커패시턴스, 인덕턴스,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유전율의 위와 같은 관계는 모든 전송선에 적용됩니다. 경험에 의해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근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 FR4 55옴 PCB의 단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은 지오메트리 특성을 갖습니다. 마이크로스트립에서 아래 리턴판과 신호 트레이스 사이에 폭을 H라고 하고 트레이스 폭을 W라고 할 때 W는 대략 H의 2배입니다. 스트립 라인에서는 트레이스를 감싸는 두 판 사이의 간격을 B라고 하면 B는 트레이스 폭 W의 2배입니다. 즉, 절연체의 두께와 라인 폭의 비율이 일정하면 특성 임피던스는 일정합니다. 트레이스의 두께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면 특성 임피던스는 절연체 두께와 라인 폭의 비율에만 의존합니다. 마이크로스트립에서 신호선 폭이 절연체 두께의 2배보다 넓으면 임피던스는 55옴보다 낮아지고 절연체 두께의 2배보다 좁아지면 임피던스는 55옴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선폭 대비 특성 임피던스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마이크로스트립에 대한 것이고 오른쪽은 스트립 라인에 대한 것입니다. 실선은 근사식으로 구한 임피던스 값이고 정선 필드 솔버를 사용해서 구한 값입니다. 선폭이 작을 때는 근사식과 솔버가 유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폭이 커지면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립 라인에서 그 차이가 더 빨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차 10% 이하 정확도를 원하거나 2차 효과를 걱정한다면 근사식 대신 필드, 솔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사식에서 반영이 어려운 2차 효과에는 트레이스 두께, 리턴 경로 넓이, 유효 유전율, 사이드월 쉐입, 폴더 마스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사식은 리턴 경로가 무한하다고 가정하지만 필드 솔버는 실제 입력된 유한한 지오메트리를 반영합니다. 2D 필드 솔버도 한계는 있습니다. 2D 솔버는 지오메트리가 균일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실제는 신호선 길이 발향으로 불균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그래프는 임피던스에 대한 선폭의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마이크로 스트립에서 리턴 판의 가장자리가 신호선 끝에서 얼마까지 멀어야 목적한 임피던스가 달성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얻은 보드는 유전상수사 절연체 두께 5mm, 신호선폭 10mm인 보드입니다. 전에 살펴본 절연체 두께와 신호선폭 관계를 보면 이 보드가 대략 55옴 임피던스 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신호선폭에서 리턴 판 끝까지 거리가 15mm보다 크면 대략 50의 임피던스를 보여주지만 15mm 이하로 거리가 짧아지면 급격히 임피던스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폭이 5mm이므로 15mm는 선폭의 3배입니다. 절연체 높이의 3배 정도를 리턴 경로에서 확장해 주어야 목표한 임피던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그림인데 세로축을 예측값 오차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측값은 여기서 55옴이겠지요. 15mm에서 1%의 오차를 갖습니다. 그런데 예측에서 1%의 정확도를 갖도록 디자인해도 제조 과정에서 오차가 10%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못지않게 제조 과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숄더 마스크의 두께가 특성 임피던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근사식에서는 숄더 마스크의 효과를 무시합니다. 숄더 마스크가 두꺼워질수록 프린징 필드에서 커패시턴스가 증가하게 되고 특성 임피던스가 낮아집니다. 숄더 마스크가 얇을 때는 두꺼워짐에 따라 임피던스가 빠르게 낮아지나 일정 두께를 넘으면 더 이상 영향이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숄더 마스크의 두께는 0.5에서 2mm 정도입니다. 따라서 밀당 2옴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신호선 도체의 두께가 특성 임피던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도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프린징 커패시턴스가 증가해서 임피던스가 낮아집니다. 대략 밀당 2옴으로 임피던스가 낮아지는데 많이 사용되는 하프온스 두께가 0.7mm이므로 2차 효과로서는 미미한 편입니다. 근사식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필드 솔버가 어떻게 해결해주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필드 솔버는 지오메트리가 정의되어 있거나 실물에 대한 기하학적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이상적 회로 요소 모델 조합으로 전송선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아래 효과를 무시하면 앞서 살펴본 것들처럼 LC의 직렬 조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개의 LC가 필요할까요? 이제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율이 4이고 수성 임피던스가 55옴인 보드에서 신호선의 길이가 15cm라고 하면 전송선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 지연 TD는 1나노2입니다. 유전율이 4이면 신호의 속도는 300 나누기 루트 4이므로 150이 되고 전파 시간은 길이 150을 속도 150으로 나누면 1일 됩니다. 전송선 전체의 커패시턴스 C 토탈은 지연 시간 또는 전파 시간 TD 나누기 특성 임피던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 나누기 50이고 0.02나노페럿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20피코페럿입니다. 전송선의 전체 인덕턴스의 토탈은 특성 임피던스 곱하기 전파 시간 TD입니다. 이것은 50 곱하기 1로 10나노헨리입니다. 이상적 모델은 분산 모델이지만 이를 LC로 묘사할 때는 그 수량에 있어서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전체 캐패시턴스 20피코페럿과 전체 인덕턴스 50나노헨리를 몇 개로 쪼개야 이상적 모델의 근사한 성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 적은 섹션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많은 작은 원들로 표시된 그래프는 이상적 모델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입니다. 전송선을 하나의 LC만으로 구현하면 실선과 같은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이상적 전송선은
전송선의 길이에 맞는 파장의 반파와 매치되는 주파수에서 공진 피크가 발생하는데 단일 LC 모델에서는 그런 공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일 LC 전송선 모델은 약 100MHz 정도까지는 이상적인 경우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즉 단일 LC 모델의 대역폭은 약 100MHz입니다. 타형을 보면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전송선은 이상적 커패시터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은 전송선을 보여줍니다. 전송선 아래 전송선 길이와 딱 맞는 파장을 빨간 선으로, 전송선 길이의 2배 길이를 갖는 파장을 파란색으로, 전송선 길이의 3분의 2 길이를 갖는 파장을 검은색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송선 안에 해당 색깔의 파장이 각각 1개, 2분의 1개, 1과 2분의 1개 들어 있습니다. 전송선의 길이와 파장이 이 그림과 같은 관계를 가질 때 공진이 발생합니다. 공진 주파수는 N 곱하기 파장 주파수 나누기 2입니다. 전파지연으로 표현하면 N 곱하기 2TD분의 1입니다. 여기서 M은 자연수입니다. 공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M이 1일 때 공진 주파수 F는 1 곱하기 1 나누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1 괄호 닫고 이므로 0.5GHz가 됩니다. M이 2일 때 공진 주파수 F는 2 곱하기 1 나누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1 괄호 닫고 이므로 1GHz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N차 공진 주파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일 LC 모델의 대역폭이 첫 공진 주파수의 약 4분의 1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LC 섹션을 2개로 구성한 파형을 추가한 것입니다. LC 모델을 2개로 쪼개면 각각의 L과 C 값은 2분의 L 토탈과 2분의 C 토탈이 되고, 이 모델의 대역폭은 약 250MHz 정도로 대략 첫 번째 공진 주파수의 절반이 됩니다. LC 섹션을 더 늘리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16개의 LC 섹션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대역폭은 약 2GHz 정도로 네 번째 공진 피크 정도까지 이상적 모델과 유사합니다. 섹션이 증가하면 이상적 모델에 더 근사하게 됩니다. 지금 몇 가지 경우에 대역폭을 정리해보면 LC 섹션이 하나일 때 모델의 대역폭은 첫 번째 공진 주파수의 4분의 1이었습니다. LC 섹션이 2개일 때 모델의 대역폭은 첫 번째 공진 주파수의 2분의 1이었고요. LC 섹션이 16개일 때 모델의 대역폭은 두 번째 공진 주파수이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LC 섹션의 수와 대역폭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LC 모델의 대역폭은 4분의 N 곱하기 2분의 파장 주파수입니다. 2 곱하기 4는 8이지만 편의를 위해 10이라고 가정하면 대역폭은 N 곱하기 파장 주파수 나누기 12 됩니다. 10은 8보다 크므로 더 보수적인 접근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식에서 다시 대역폭을 근거로 몇 개의 섹션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식으로부터 TD분의 1인 대역폭을 가진 모델이 되려면 10개의 LC 섹션을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호의 10분의 1 파장 길이당 하나의 LC 섹션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D가 1나노초인 전송선에서 5GHz의 대역폭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섹션 수에는 10 곱하기 5기가 곱하기 1나노로 50개의 섹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송선에 5개의 파장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파장들은 10개의 섹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각을 바꿔서 전송선을 하나의 LC 섹션으로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대역폭은 얼마일까요? 위식을 활용하면 대역폭 BW는 N 곱하기 1 나누기 괄호 열고 10 곱하기 TD 괄호 닫고입니다. 여기서 N에 1을 대입하고 TD에 1N을 대입하면 대역폭은 0.1GHz가 됩니다. 만약 TD가 0.16나노초라면 대역폭은 600MHz가 됩니다.
약 2에서 3cm 정도의 전송선은 수백 메가헤르츠까지 하나의 LC로 표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송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단순 LC 모델의 주파수 대역폭은 낮아집니다. 전송선 모델의 대역폭은 신호의 대역폭보다는 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결과를 얻게 되겠지요. 모델의 대역폭은 n 곱하기 1 나누기 괄호 열고 10 곱하기 td 괄호 닫고 이고 신호의 대역폭은 0.35 나누기 rt입니다. 따라서 전송선 모델에 필요한 LC의 섹션 수 n은 3.5 곱하기 td 나누기 rt보다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rt가 0.5 나노초이고 td가 1 나노초이면 n은 3.5 곱하기 1 나누기 0.5보다 커야 합니다. 즉, LC 섹션은 7개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RT와 TD가 같다면 필요한 최소 섹션 수는 3.5개입니다. 이 경우는 상승 신호의 공간적 확장이 전송선의 길이인 경우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공간적 확장이 차지하는 길이를 LC 모델로 제대로 표현하려면 최소 3.5개 이상의 섹션이 이 부분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집중 회로로 볼 수 있는 거리는 공간적 확장의 4분의 1입니다. 3.5는 정수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4로 표현했습니다. 이상적인 전송선의 임피던스는 루트 CL분의 LL입니다. 이 식은 임피던스가 주파수와 무관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유전상수가 주파수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얻은 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재질에 있어서 이런 가정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전상수는 주파수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주파수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 측정값입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최대 15% 정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MHz 이상에서는 임피던스가 거의 일정합니다. 임피던스가 변하는 이유는 주파수에 따라서 도체 내 전류 흐름 분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류는 표면으로 더 분포하게 되는데 이것을 킹 효과라고 합니다. 10kHz에서 전류는 도체의 두께 전체를 활용합니다. 여기서는 1온스 두께인 35마이크로미터를 다 활용해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10MHz에서는 20마이크로미터 두께폭만 활용해 전류가 흐르고 100MHz에서는 6마이크로미터 두께만 활용해 전류가 흐릅니다. 즉, 도체의 유효 단면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루프 면적이 줄어들고 임피던스는 살짝 낮아집니다. 스킨 효과를 정리하면 낮은 주파수에서는 높은 루프 인덕턴스를 갖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낮은 루프 인덕턴스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장을 마무리하며 요점을 요약하겠습니다. 1. 전송선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상적 회로 요소이며 균일 단면적 인터커넥트의 전기적 특성을 묘사합니다. 2. 그라운드라는 말을 잊고 리턴 경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3. 신호는 도체를 감싸는 재질에서 빛의 속도로 전파되고 그 속도는 절연체의 유전 상수에 의존합니다. 4.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신호가 라인을 전파하면서 보게 되는 순간적인 임피던스입니다. 5.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는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에 반비례하고 신호 속도에 비례합니다. 6. 전송선의 앞단에서 보이는 임피던스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처음의 라운드 트립 시간 동안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를 보이지만 결국엔 터미네이션 라인의 길이 측정 시간에 의존하여 결정됩니다. 7. 임피던스 제어 보드는 트레이스가 원하는 특성 임피던스를 갖도록 제조된 보드입니다. 이것은 좋은 SI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8. 전류는 신호 경로와 리턴 경로들 모두로 전류 루프를 이루면서 흐르고 이 루프는 전송선을 따라 커져나갑니다. 이것이 신호의 전파입니다. 리턴 경로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리턴 경로의 임피던스를 증가시켜서 그라운드, 바운스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9. 이상적 전송선은 N섹션 LC 회로로 분사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대역 폭이 요구되면 더 많은 LC 섹션이 필요합니다. 10. 좋은 정밀도를 원한다면 리딩 엣지의 공간적 확장을 따라 최소한 3.5 LC 섹션을 사용해야 합니다.